안녕하십니까. 박성현 강사입니다. 또 2016년도 상반기에 또 은행권 취업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작년에도 저랑 같이 준비하셨던 분들이 뭐 좋은 결과도 있었고, 또 아쉬운 결과도 있었고요. 그랬었는데, 또 준비를 또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또 이 은행권이라는 그 거대한 문을, 굉장히 좁은 문이죠. 그렇죠? 좁은 문을 또 뚫으셔야 되니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에는 이 패스에서 같이 저랑 준비할 게 뭐냐면, 작년도에 좀 아쉬웠던 점들이 많이 있었던 게, 이 자소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취업에서는 자소서잖아요. 자소서 부분인데, 자소서를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면접에서 어떤 걸 해야 될지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고, 그 다음에 좀 더 좋은 양질의 정보를 좀 얻고 싶어 했는데, 이제 오프라인으로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 좀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서 이번에는 미리미리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더 많은 정보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이 첫 번째 시간에는 올해 2016년도의 트렌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좀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은행권 취업을 이렇게 준비를 해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직무 강의라고 해서 은행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은행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걸 이제 하는 걸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10년 후에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이제 목표를 잡을 때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고자 직무 강의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준비를 했어요. 이건 이제 뭐 여러분들이 뭐 이 딱딱한 그런 지식이 아니라 실무에서, 그리고 지금 뭐 자소서라든가 그다음 면접이라든가 이런 트렌드 자체가 은행 직무를 많이 물어봅니다. 직무를 NCS 체계를 도입하는 게 일부를 도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같이 준비하려고 합니다. 자, 하나하나 보면은 저를 이제 대부분 다 아시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많이 일을 했었고요. 신한은행에서 일을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신한은행 PB 팀장이 있다가 이제 작년쯤에 그만뒀었죠.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에서 하는 이 서울시 금융권 청년 멘토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친구들을 이제 상담도 해보고, 그다음에 뭐 고민도 같이 나눠보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이렇게 그 준비를 하시면 좀 더 많은 정보, 그리고 좀 더 양질의 정보, 그리고 좀 더 은행권의 이제 취업에 좀 가까운 정보를 제가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이런 일을 했었다. 그다음에 특히 제가 리테일에서 영업 활동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뭐 전국 1등을 제가 한 13개월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러니까 신한은행에서 전국에 제일 잘 파는 거죠. 그래서 제가 PB 쪽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잘 파는 사람이 최고예요. 어떤 조직이건 간에, 뭐 회사건 어떤 거 간에 돈을 많이 벌어주는 그 관리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이 사원들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가장 많은 손익을 올려주는 친구를 가장 우대를 해줍니다. 확실히.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에 이제 발맞춰서 CFP라는 자격증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PB로 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인사나 이런 것들도 저랑 같이 이제 해보시면 조금 더 쉽게 접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보면은 일단은 이 금융권, 은행이라는 걸 취업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 기초 체력이라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기초 체력이라는 게 뭐냐면 뭐 달리기 이런 게 아니라, 은행은 도대체 뭘 하고 은행의 직무는 도대체 뭔가를 좀 알아야겠죠. 이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초 체력 다지는 부분들을 좀 같이 고민해 보자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뭐 막상 은행을 가려고 하면 뭐 자기소개서부터 막히는 거예요. 자기소개서가 일단은 뭐죠? 그 직무랑 연결된 거를 좀 찾아 나가야 되는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막 달려드니까 막상 써보면 이상하고, 그 다음에 인사 담당자가 보면 형편없는 자소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일단 은행이 뭐 하는 곳인지, 그래서 기초 강의를 통해서 그 체력을 다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계속적인 업데이트가 좀 필요해요. 뭐 경제나 경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죠. 특히 이제 이 은행권에서도 지금 이제 핵심적인 사업이 이제 모바일 플랫폼인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인터넷 은행도 나올 테고, 그다음에 뭐 카카오뱅크도 나올 테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막 빨리 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취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접목을 시켜야 되죠. 그죠? 그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주고 있고요. 제가 이제 서울시 금융권 취업에서 그 서울시의 청년 멘토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학생들을 뭐 몇백 명 봤어요. 뭐 지방에 있는 학생들, 그 다음에 뭐 서울권에 있는 학생들, 그 다음에 뭐 여러분도 알겠지만 뭐 좋은 대학교에 있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뭐 조금 더 좀 떨어진 학교에 있는 학생들도 있고, 뭐 그런 친구들하고 같이 고민도 해보고, 뭐 뭐 경제나 경영이라든가 이런 학과 친구들도 있겠지만, 뭐 그 밖에 뭐 화학과도 뭐 고민도 하는 거고요. 체육학과 친구들도 뭐 기업은행에 입사시켜 본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고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짠한 기억도 있고요. 뭐 당연히 뭐 감동받는 기억도 있고, 안타까운 기억도 굉장히 많고요. 네, 그런 것들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취업에 대한 요강 강의들도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강 강의라는 건 뭐냐면 이제 취업이 뜨잖아요. 아직은 이제 안 떴죠. 제가 이걸 촬영하는 게 이제 3월 말입니다. 3월 말인데 지금 아직까지는 안 떴어요. 아직까지 안 떴고 상반기 4월 달에 이제 뜰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좀 안 좋은 기사이긴 한데 뭐 상반기에 뭐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합니다. 하는 거는 기정사실이고요. 지금 3월 달 말이니까 지금 4월 달에는 뭐가 있죠? 선거가 있죠.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 보여요. 지금 선거를 하면은 일단 선거 기간에는 뭔가 잘 안 일어나요. 선거 딱 끝나면 이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뒤에도 또 작년도에도 뭐 우리은행이라든가 이런 데는 모집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농협이라든가 신한은행이라든가 기업은행이라든가 국민은행은 아마 모집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작년도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어느 정도 일정하게 뽑아줘야 되니까 자, 그렇다는 거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기사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잠깐 보면 뭐 탈스펙인가 아니면은 뭐 스펙 초월인가 뭐 이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격증 따야 되느냐, 뭐 토익 점수 따야 되느냐 이러는데 첫 번째 토익 점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요구하는 데가 아직까지 있고요. 뭐 금융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뭐 쓰라는 데도 있고 뭐 쓰지 말라는 데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그럼 자격증 안 따야 되나요? 자격증 따야죠. 왜냐면 안 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토익 점수 안 따나요? 무조건 따죠. 왜냐하면 뭐 은행만 들어갈 건 아니잖아요. 혹시나 안 되면 딴 데도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금융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딸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죠. 지금 현재. 그죠? 은행 FP라든가 아니면 외환 전문역이라든가 아니면 뭐 정말 여러분들은 뭐 무역 자격증 따시더라고요. 이제 딸 게 없으니까. 막 유통 이런 거 물류관리사 이런 거 따버리시고 딸 게 없으니까. 자, 그런데 어디서 써먹죠, 이거 다? 자소서나 아니면 면접 때 씁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면접 대놓고 물어봐요. 당신은, 우리 은행에 들어오기 위해서 어떤 걸 준비했느냐. 이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말할 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서 뭐가 대표적이죠? 자격증이겠죠. 나는 예를 들어서, 뭐, 은행 FP도 따고, 뭐, CFP까지 준비를 해서 완성했다. 뭐, 이렇게 한다면, 조금 더 은행에 관심이 많구나. 얘는 준비를 해놨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목적이 PB가 되고 싶다. PB 팀장이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뭐 CFP까지 땄다면, 그 친구는 정말 준비를 많이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나는 외환 전문가가 되고 싶다. 외환 전문역 1, 2종을 다 땄다? 그럼 괜찮겠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기업 전문가가 되겠다. 뭐 CFA라든가 이런 거 땄다. 하면 뭐 인정해 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뭐 토익 점수를 뭐 당연히 준비해야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금융자격증 당연히 따야 되죠. 뭐 따지 말라는 그건 바보 같은 얘기인 거예요. 따는데 어떤 걸 내가 뭐 접목시켜서 잘 따야 되겠냐는 뭐 선택 사항인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 당연히 면접과 자소서에는 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CFA를 땄어요. 3년 동안 뭐 몇 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땄는데 자기소개서 안 쓰나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다 씁니다. 쓰니까 잘 녹여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면접에서도 반드시 물어봐요. 이 자기소개서가 되게 중요하긴 한데 이게 뭐 떨어지면 뭐 면접이고 뭐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자기소개서를 쓸 때부터 뭐예요? 자기소개서만 뭐 붙으면 취업이 되나요? 그런 거 아니죠. 끝까지 면접 마지막 차까지 다 붙어야지만 합격이 되는 거죠. 근데 자기소개서만 준비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면접까지 다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준비하려면 다 이런 것들 따야 돼요. 안 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뭐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좀 스펙들을 좀 많이 요구하진 않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소개서가 굉장히 비중이 많이 높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잘 쓸 거냐, 어떻게 고민할 거냐 이게 사실 핵심인데 자기소개서 쓸 때부터 뭐가 필요하다? 면접을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은행 직무를 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은행의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인사 담당자랑도 많이 친하고, 뭐 이제 기업은행이라든가 신한은행이라든가 뭐 외환은행이었는데 지금 하나은행이랑 합병했죠. 인사 담당자들이랑 좀 아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이제 물어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탈스펙 해가지고 그 자격증이 바뀌면서 친구들이 안 따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뭐죠? 교육을 시켜야 되고 또 돈 들여서 자격증 따야 되죠. 그러니까 돈 다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그건 좀 안 좋다. 좀 따갖고 오면 마음이 편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은행에서도 이런 자격증 따오는 걸 반겨합니다. 반겨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예전에 그 금융 3종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펀드, 파생 뭐 이렇게 땄잖아요. 근데 지금 못 따죠. 그죠? 이제 뭐 이 권유대행이라는 자격증이 있긴 하죠. 그래서 굳이 그걸 따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왜냐면 딸 필요가 없죠. 왜냐면 들어가면 만약 은행에 진짜 들어갔다면 자문인력이라는 걸 다시 따야 돼요. 뭐 이거 써먹을 수가 없단 말이죠. 자, 그런데 한 번 정도 공부해 볼 필요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책을 보면서 이런 거구나. 근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권유대행인 자체가 시험이 이 책이 굉장히 압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은행원들이 따야 되는 자격증하고 일반인들이 따야 되는 자격증에서 은행원들이 따야 되는 그 부분 중에 일부분을 좀 채용한 거예요. 좀 쉽게. 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 굳이 안 따도 된다는 거죠. 그럼 자격증 중에는 어떤 게 있느냐? 뭐 인정하는 게 이제 한국금융연수원에 나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뭐 FP라든가 AFPK라든가 CFP라든가 외환 전문회라든가 은행 텔러라든가 아니면은 뭐 투자자 운용사라든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딸 수가 있죠. 그런 부분들로
준비를 하면 뭐 충분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펙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좀 해보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스펙을 뭐 아무것도 준비 안 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대학교도 엄청 좋고 학점도 되게 좋고 뭐 금융학과에다가 뭐 경제학과, 경영학과에다가 학교도 좋고 학점도 좋고 토익도 좋고 그렇다면 우리 뭐 인턴 생활도 하고 그다음에 뭐 해외 봉사도 갔다 오고 뭐 이러면 좋겠죠. 근데 그게 잘 안 돼 있다면 이런 걸로라도 조금 어느 정도는 좀 채워줘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준비는 하는 게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 너무 안 따야 된다 뭐 이런 건 필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자, 스펙을 만들어야 되냐? 당연히 만들어야 되죠.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이거 뭐 여러분들이 정말 그 고스펙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 때도 준비는 좀 많이 하긴 했는데 지금은 뭐 엄청나죠. 8스펙, 9스펙, 뭐 10스펙 이게 나오잖아요. 얼굴부터 시작해갖고 뭐 온몸을 다 무장을 하고 나가잖아요. 그렇죠? 뭐 아이언맨 슈트 같은 거 입고 나가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준비하죠. 뭐 인턴도 뭐 거의 다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봉사활동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별거 다 하더라고요. 저희 때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워낙 이 준비하는 친구들 자체가 뭐 스펙이 빵빵하죠. 그죠? 너무 스펙 초월이라고 해서 초월된 스펙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죠. 그죠? 자,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뭘까요? 학교 안 보나? 학교 봅니다. 무조건 보죠. 말이 안 됩니다. 학교 중요하죠. 학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학점이에요. 학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토익도 쓰는 난이 예전에 있어가지고 꽤 중요했었어요. 근데 안 쓴다면 뭐 굳이 준비하지 않아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학교들은 뭐 다른 그 취업처라든가 이런 곳에선 당연히 토익을 보기 때문에 토익은 중요하죠. 그러니까 토익은 근데 아시다시피 뭐 950점 이렇게 맞으라는 게 아니죠. 적당하게. 그러니까 보통 얘기하는 게 그렇게 들릴 수 있지만 850에서 900점 정도면은 굉장히 안정권에 들어간다고 봐요. 자, 그러면 850대는 우리가 스킬로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800점대까지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영단기라든가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 초단기로도 가능합니다. 뭐 6개월 안에도 아무리 영어를 잘 못해도 이게 찍는 기술이기 때문에 어떤 걸 이렇게 찾아나가는 거잖아요. 정답 찾기라서 6개월이면 웬만하면 다 800대 안에는 다 들어가요. 진짜 열심히 하면. 그 정도 정도는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토익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고 학점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제 뭐 4학년인데 내가 4학년 2학기인데 방법이 없지 않느냐.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냐? 방법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1학년 때부터 4학년까지 정말 열심히 공부한 친구랑 4학년 때 잠깐 한 친구랑 이걸 갖다가 은행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은행이라는 데는 굉장히 성실한 친구들을 많이 뽑으려고 해요. 당연하겠죠. 그죠? 왜냐하면 돈을 만지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게 성실하고 성실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체크를 해요. 그 다음에 굉장히 돈이라는 게 민감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약간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보기 때문에 학점은 좀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학점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뭐 3.7 이상은 많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3.5도 좀 약하고요. 4.5 만점에. 그러니까 4점대 이상이면 굉장히 좋을 거고요. 그렇죠? 자, 안 된 친구는 어떻게 하냐. 최대한 뭐 2학기라도 어떻게라도 다 지울 거 다 지우고 정리하셔가지고 좀 하시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격증 여러 분야를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뭐 많이 고민을 하시죠. 그래서 뭐 이런 얘기 합니다. 이건 인사부 담당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속이 있는 자와 속지 않으려는 자의 싸움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장을 엄청나게 하죠. 화장해가지고 막 사진 찍고 막 그래가지고 막 이쁘게 포장해가지고 자기소개서 딱 내면은 인사 담당자들은 그거를 현혹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소서는 속이려는 자와 속지 않으려는 자의 싸움이다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당연히 뭐 이쁘게 꾸밀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 것들을 잘 걸러내는 싸움이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절대 거짓으로 쓰면 안 돼요. 만약 됐다고 해도 면접에서 질문하면 다 한다고 합니다. 제가 뭐 인사 담당자랑 얘기를 이 준비를 많이 하면서 많은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뭐 거짓된 자기소개서도 다 알고요. 첫 번째는.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통과됐다 하더라도 면접에서 딱 물어보는 순간 답 나온다고 해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거의 다 알기 때문에 웬만하면 자기 얘기, 그래서 자기가 겪었던 경험들을 좀 부풀릴 수는 있겠죠. 그죠? 근데 뭐 밑도 끝도 없이 막 이렇게 한없이 거짓말로 쓰면은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학습이 아닌 연습이라고 자기소개서도 정말 많이 써보셔야 돼요. 많이 써보고 그다음에 또 떨어져도 보고 그다음에 또 이 정리도 해보고. 그래서 한 번 붙은 자소서는 굉장히 좀 잘 붙어요. 한번 준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붙은 자소서는 계속 붙습니다. 그래서 면접장에 가면 면접에서 본 애들 또 봐요. 또 저 옆에 뭐 구민회 갔다 또 보고 신한회 가면 또 있어요. 걔네들이 맨날 본단 말이에요. 왜냐면 한 번 붙은 자소서가 그렇게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성을 들인 자소서는 그만큼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한 번 통과는 계속 통과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현재 시대 자체가 이제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정말 은행에 맞는 사람인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은행이라는 데는 한마디로 세일즈예요.
그러니까 보통 다 여러분들 들어가면 개인 점포에 들어갑니다. 개인 리테일 점포 들어가서 처음부터 돈 받고 뭐 상품 팔고 뭐 신한카드 카드 같은 거 팔고 그다음에 신용카드 같은 거 판매하거나 보험 팔거나 펀드 팔거나 이래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들어가가지고 막상 뭐 실적 압박이 있다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거나 이러면 은행에 힘들게 들어가서 이 비사회적 비용이 되게 많이 드는 거죠. 첫 번째는 은행에서 뽑을 때 돈 많이 들죠. 그 다음에 다른 친구들이 못 들어갔잖아요. 그죠? 다 들어가서 진짜 열심히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못 들어갔기 때문에 처음에 뭐 물론 들어가면 연봉도 세고 뭐 좋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친구들 많지 않아요. 하지만 나오는 친구들이 10% 20%는 돼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뭐냐면 이게 맞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한 2년 정도 안에 그만둔 애들이 제가 처음에 이제 신한은행 들어갈 때는 제가 그 조흥은행 합병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갈 때 한 70명 정도 뽑았거든요. 근데 2년 정도 됐을 때 한 45명 정도밖에 안 남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 그만뒀다는 거죠. 뭐 기자한다고 나가고 뭐 IT 쪽에 나간다고 하고 아니면 뭐 이 감정평가사가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그냥 감정평가사 그 일 계속 한다고 하고 아무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맞는 건지 좀 생각을 해보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확실히 은행은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업무 강도가 굉장히 세요. 이게 약한 그런 직종은 아닙니다. 보통 뭐 우리가 퇴근 시간을 얘기하는 게 뭐 9시, 10시 이렇게 또 빨리 간다고 할 정도니까 하도 은행에서 일을 많이 시키니까 뭐 특별한 가족의 날 이렇게 해가지고 수요일 날은 빨리 안 퇴근하면 막 점수를 깎고 이러거든요. 그 정도로 업무 강도가 심하니까 그렇죠. 안 그러면 직원들이 빨리 가버리면 무슨 뭐 그런 날을 정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막 늦게 가면 점수를 깎는다니까요. 그 정도로 업무 강도가 세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대인관계도 중요하고요. 세일즈가 핵심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멀티플레이를 잘해야 됩니다. 막 전화도 오고 막 PC도 쓰고 손님도 오고 막 이걸 번갈아서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여성분들에게 좀 이렇게 좀 유리하죠. 남자는 아시겠지만 한 가지라면 옆에 걸 잘 못하죠. 여자들은 참 잘해요. 뭐 이것도 하면서 뭐 저것도 하고 이런 거죠. 뭐 밥도 하고 빨래도 하면서 뭐 요리도 하면서 애도 보고 이런 걸 동시에 멀티 채널로 다 되는데 남자들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좀 불리할 수도 있어요. 가보면 은행은 거의 여자와 남자가 성비가 5대5 정도 됩니다. 보통 그렇게 돼요. 근데 이제 여성들이 많은 데도 있죠. 왜냐면 텔러 직군 자체가 여자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중이 보통 5대5 정도 되거나 여자가 조금 많거나 그래요. 그러니까 조직도가 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은행 업무하고도 좀 연관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소개서 쓸 때 남들과 좀 다른 스토리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남과는 다른 나만의 은행에 들어갈 이유 이런 거를 좀 찾아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당연히 자기소개서 쓰는 거는 이제 제가 강의가 또 따로 있으니까 거기서 좀 더 보도록 할게요. 만 번에 쓸 수 있는 노력과 정성, 열정이 필요하다는 것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금융지식 논술이 이제 관건이죠. 그렇죠? 보는 데도 있고 안 보는 데도 있는데 일단은 금융지식하고 논술은 핵심 포인트가 그 축적이에요. 뭐 지식을 알아야 뭐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매일 경제신문 읽고 매일 책 보고 매일 공부하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 많이 써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뭐 알아야 쓰죠. 그렇죠? 뭐 물어봤는데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으니까 아예 뭐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게 먼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뭐 예상 질문도 있겠지만 그거는 뭐 한계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예상 질문 5개 했는데 하나도 안 오면 어떡할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하는 게 좋다는 거고 논술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의 주장을 피는 거죠. 그죠? 이건 약술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주장을 피는 거기 때문에 자기 주장에 대해서도 조금 더 논리적으로 피는 방법을 좀 알아야 되니까 그거는 제가 또 다른 시간에 강의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래서 많이 읽고 쓰고 보고 듣고 말하고 이게 뭐예요? 핵심적인 사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융논술은 무조건 뭐냐면 탑다운 방식이에요. 최신 거부터 무조건 공부하는 거예요. 옛날 것부터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질문이 최신 거밖에 안 나오거든요. 최신 거 보고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옛날 것부터 보겠다? 절대 필요도 없고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런 경제 현상이나 제도가 지금 전혀 들어맞지 않아요. 무조건 최신입니다. 그래서 최신 거부터 쭉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공부하다 모르는 건 찾아나가고 또 찾아나가고 역사를 찾아나가는 그런 훈련이 되면 된다라는 거죠. 별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논술이라든가 금융 지식은 무조건 꾸준하게 축적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면접은 뭐 이런 얘기도 있죠. 면접에 떨어진 바보라고. 왜냐면 그렇게까지 힘들게 자소서가 통과됐는데 면접에서 자기를 못 보여줬다? 이건 정말 억울한 거죠. 그래서 가장 세상에서 억울한 게 최종 면접에서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냐면 최종 면접에서 떨어지면 한 달간 뭐 식음을 전폐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정신 멘붕인 거죠. 그래갖고 정신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거의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면. 그러니까 그게 이 면접에서 이제 그런 건데 일단은 좀 진솔하게 다가가야겠죠. 뭐 열정을 보여줘야 되고 이런 거지만 좀 진솔하게 자기를 좀 보여줄 수 있게. 그 다음에 좀 SNS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안 보는 게 아니라 다 봅니다. 인사부가
인재를 채용할 때 SNS에 뭐 그런 거 과거에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되게 싫어해요. 특히 뭐 그 일베라든가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뭐 썼거나 이런 거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 삭제할 수 있으면 삭제하시고 자기의 종교적 성향이나 정치적 성향이라든가 아니면 안 좋은 표현들이나 이런 게 있다면 정리하세요. 그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만약 하더라도 웬만하면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무리를 일으키는 직원을 뽑고 싶진 않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뽑았다가 거기서 뭐 문제 생기고 이러면 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연예인 같은 경우도 SNS 때문에 골칫거리가 되게 많잖아요. 뭐 자기가 아닌데 그냥 뭐 그냥 우연하게 뭘 하나 썼는데 우연하게 사진을 찍었는데 뭐 아니면 뭐 댓글을 달았는데 그게 이슈화가 돼가지고 되는 경우가 있어요. 회사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것들을 정리할 필요는 있습니다. 굉장히 큰 이 노하우예요, 이거는요. 자, 그래서 금융인당한 면모를 만들어라. 이게 중요한데 뭐냐면 약간 뭐죠? 아는 척 하라는 거예요. 네가 좀 금융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다는 걸 좀 보여주자는 거죠. 그래서 직무 강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직무 강의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자존감이 화두입니다. 자신감이 없는 친구들은 뽑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일즈는 자존감이 핵심이거든요. 내가 이 상품은 진짜 좋고 당신에게 내가 이걸 이 강요를 해서 팔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난 이 사람이 오면 나 이거 무조건 팔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상품이 뭐 나쁘고 좋고는 그 사람이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제시하고 이걸 갖다 제안하고 이 사람에게 내가 이런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자존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감 있는 친구들을 되게 중시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금융 지식을 확보해야 돼요. 면접 질문 자체가 지금 굉장히 직무화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아버지 뭐 하시니? 뭐 어디 뭐 여행 갔다 왔는데 그거 얼마나 좋았니? 무슨 책을 읽어봤니? 뭐 이런 거였는데 지금 뭐죠? 뭐 예를 들어서 MMF의 차이점이 뭐냐? MMF와 CMA의 차이점이 뭔지 아느냐? 그리고 현재의 뭐 금융 이슈는 뭐냐? 지금 펀드 손실난 고객들은 어떻게 대처할 거냐? ELS에 대해서 들어봤냐? 대놓고 그런 거 물어봐요. 그러니까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질문이 점점 더 직무 쪽으로 직설적으로 물어봅니다. 굉장히 날카로워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이런 것들을 아시고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면접은 절대 떨어지면 안 돼요. 자기소개서는 정말 그 사람이 뭔지도 모르니까 떨어뜨렸다고 하죠. 면접은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면접을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떨어지면 저는 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준비 철저하자는 거죠. 자, 인문학 많이 물어보죠. 인문학은 철학에 대한 문제예요. 네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네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느냐를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뭐 책을 몇백 권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읽고 적당한 대답을 하는데 이게 인문학은 그 책을 읽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네가 거기서 어떤 삶의 철학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네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네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소신이 있느냐, 소신이라는 거죠. 자기의 뜻이 있다. 그죠? 자기의 주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펀드나 뭐 주식을 하고 간에 여러분들은 어차피 금융 쪽에 포커싱을 맞췄다면 주식, 채권, 펀드, 부동산 이거 손 뗄 수가 없어요. 세금, 뭐 상속, 우리가 AFK에 나오는 이런 라이프 사이클, 인간이 살아가는 라이프 사이클 상에서 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돈이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우리 상대방을 힐링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금융업에 종사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소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만약에 당신한테 물어보는 거죠. 앞으로 향후 주가가 오를 것 같습니까? 떨어질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물어보죠. 떨어진 거에 대한 왜 그러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금융이 일어나는 건 뭐냐면 네가 그게 왜 그렇게 될 것 같느냐를 내가 알아야 되죠. 근데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뭐 어떻게 맞춰요? 맞출 수가 없는데 최대한 뭐죠? 내 의견이 합리적이어야 되죠. 그죠? 그리고 소신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주구장창 주가가 떨어진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떨어진 뭐예요? 그 사람이 굉장히 신뢰가 있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고 유명해지는 거죠. 그렇죠? 뭐 그런 케이스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내가 소신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합리적인 그 지식 바탕이 돼야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많이 해야 있어 보이죠. 그렇죠? 전문가라는 건 그거잖아요. 남들보다 좀 더 소견 있고 이 분야에 경험이 있어서 내가 거기에 대한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향후의 전망을 잘해서 예측을 잘한다는 게 전문가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책 읽기보다는 읽고 변화된 내 생각을 찾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인문학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가 그동안에 읽었던 내 생각 그리고 책에서 읽었던 내 어떤 경험들 이런 거를 좀 포커싱을 맞추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대외 활동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행권 인턴이 해답이 될 수도 있지만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근데 요즘 하는 게 트렌드죠. 좀 하는 게 좋겠다는 거고. 공모전,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이것도 하면 좋아요. 나쁜 건 아닙니다. 다 하면 좋아요. 시간이 없고 그렇기 때문이고 할 때 제대로 하세요. 만약에 은행에서 인터넷 했는데 찍혔다.
은행은 평판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회사가 평판이 중요한데 평판이 70 정도 차지할 정도로 평판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은행 가가지고 막 말아먹은 거예요. 막 요거도 먹고 막 야, 이 직원 이제 다시 못하겠는데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안 하니만 못하죠. 그러니까 꼭 이런 거 생각하고 가세요. 그래서 평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직원 예를 들어서 뭐 아 박성희 그 친구 괜찮지 뭐 얼른 오라 그래 이런 생각이 들어야지 만약에 그 직원은 말이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인턴 할 때 고민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거 요거도 먹을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인턴 하는 건 좋아요. 왜냐하면 은행의 어떤 형태라든가 습성이라든가 아니면 은행에 들어가기 전에 이거 나랑 안 맞는구나 이러면 바로 판단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은행원들 진짜 쩔어서 하네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해답이 될 수 있겠죠. 자, 공모전, 동아리 활동 이런 거 하면 좋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봉사활동 같은 거 많이 하면은 일단 뭐죠? 쓸 게 많잖아요. 자소서에. 면접에 얘기할 것도 많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가 진짜로 변화되는 걸 좀 보여줘야 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가서 뭘 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당연히 은행 인턴 했다고 하잖아요. 다른 은행, 예를 들어서 기업은행에서 인턴 했어요. 근데 신한은행 가서 뭐라고 안 합니다. 기업은행, 기회가 안 돼서 신한은행 못한 거고, 그때 가서 많이 배웠다. 은행이라는 것이 너무 좋은 거고, 신한은행은 더 좋은 기회가 돼서 꼭 오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니까,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턴 했던 건 되게 소중한 기억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은행별 채용 특징을 잠깐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작년도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거점 지역에서 면접을 좀 봤었고요. 그 다음에 취업 사교육 경감을 위해서 인사팀 면접 특강을 진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사전에 인사팀에서 이런 거 준비해라라고 나와서 얘기를 했었죠. 우리은행은 3분 RP로 롤플레잉 있잖아요. 롤플레잉 면접도 했었고 무한경쟁 PT도 했었고 그다음에 세일즈 면접, 찬반 토론 면접 이상한 거 많이 했죠. 그렇죠? 세일즈 면접 진짜 어렵죠. 왜냐면 이거 팔라고 하면 어떻게 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렇죠? 전화로 하고 밖에 나가서 팔건 이거 다 해야 한단 말이죠. 그렇죠? 보면 지하철에서 팔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제 친구가 사람 대인 기피증이 있어가지고 지하철에서 그 혁대 있잖아요. 그 혁대를 파는 일을 했었어요. 잠깐 동안. 근데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고 소주를 이렇게 한 반병 먹고 들어가가지고 잠깐 했었는데 그 이후로 애가 굉장히 당당해졌거든요. 그래서 이 세일즈 면접이라는 것도 한번 해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연습으로. 자, 그다음에 찬반 토론 되게 중요하죠. 나눠가지고 했다는 거죠. 신한은행에서 작년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했어요. 1대10 토론을 했어요. 한 명 몰아놓고 10명이서 때려가지고 토론하게 해가지고 하는 거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토론자들이 얼마나 잘 듣고 경청하느냐도 중요하고 얼마나 반론을 잘 제기하고 융합해 나가느냐 이것도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1대10 토론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준비를 해야 되냐 이런 거죠. 돌발 면접. 그냥 이상한 거 던지는 거예요. 상황극. 이제 무슨 배우도 아니고 상황극 하라고 이런 것까지 했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폴리아트 녹음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한번 해봤었고요. 그 다음에 집단 논술 같은 것도 했었고, 그 다음에 기업은행에서는 롤플레잉 면접, 세일즈 면접, 경제 퀴즈 면접, 경제 퀴즈 모르면 안 되잖아요. 공부해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PT 면접, 팀 프로젝트, 집단 토론 안 하는 게 없네요, 그렇죠? 잘 이상한 걸 다 하네요, 그렇죠? 농협은 롤플레잉, 토의, 집단 면접, 그러니까 면접 형태도 굉장히 다양하죠, 그렇죠? 이때 정말 요즘에는 다 뭘 물어본다? 직무 다 물어봐요. 다 직무 물어봅니다. 뭘 알고 있느냐, 은행 얼마 아느냐, 얼마나 관심 많으냐. 자, 직무를 알아야지 뭐죠?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은행에서 뭐 하는지도 모르면서, 은행에서 맨날 농협 같은 데서 무슨 쌀 팔고 고사리 팔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똑같이 판단 말이에요. 근데 상품을 어떤 거 팔고 있고 이런 것도 알아야 되죠. 요즘 트렌드 뭐고, 어떤 상품이 유행하고 있고. 그래서 은행에서 뭐가 관심이냐. 지금 은행에서 뭐가 핵심이에요? 계좌이동제, ISE 계좌잖아요. 그거 못하면 난리 나는 거예요. 지점당 한 사람도 10개씩 무조건 해라라고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 알아야겠죠. 자, 그 다음에 작년도에 보면은 시작일 날짜가 보통 국민은행은 4월 6일. 아직 남았어요, 시간. 그죠? 우리은행 안 했었고요. 그 다음에 신한은행은 4월 15일. 그러니까 올해는 아마 선거가 13일이니까 13일 이후에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은행은 상반기 정기 채용이 없었고요. 합병하느라 정신 없어갖고 얘네들 정리가 됐죠. 그렇죠? 좀 어느 정도 정리됐고요. 거의 이제 하나은행 쪽으로 다 이제 포커싱을 맞춰져 있죠. 그렇죠? 아무튼 합병하면 피합병법인은 죽어나는 거예요. 다 잘리고 급여도 깎이고 아무튼 그래요. 합병하는 게 좋은 거죠. 자, 그 다음에 기업은행은 3월 달 했는데 올해 아직 안 떴죠. 아마 뜰 것 같습니다. 여기도. 농협도 4월 6일이니까 아마 4월 달 이후가 되지 않을까. 좀 뽑았으면 좋겠어요. 그쵸? 여러분들도 뽑아야 좋은 거니까. 그쵸? 자, 그렇다는 거고. 자, 취업 정리를 잠깐 해보면 2015년도에 어느 정도 합격을 됐냐. 자, 보면 4.5점 만점에 3.7에서 4.2점대가 주력으로 뽑혔어요. 그래서 만약에 난 3.1이다. 좀 좌절하셔야 돼요. 이거 잘 안 뽑혀요. 왜냐면 성실도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드러날 게 별로 없잖아요, 요즘에. 학점이에요, 학점. 학교 학점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좀 중시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블라인드라도 요거는 중요하다는 거죠. 토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대구, 부산, 경남, 그러니까 지방은행이랑 저축은행 보고 있죠. 저축은행도 요즘 많아져가지고요. 저축은행 보는 친구들도 많아요. 근무 환경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급여는 확실히 낮죠. 그런데 근무 환경이 좋아가지고 뭐 좀 많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토익 목표는 한 800에서 850점 정도가 적당하다고 얘기 드렸죠. 근데 850에서 900점까지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850점대에서 900점 올리는 건 좀 어렵죠. 800점대까지는 어느 정도 올라가요. 근데 850까지 올라갈 때 좀 힘들고 850에서 900까지 올리는 건 힘들고 그 다음 10점 올릴 때마다 2달씩 걸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980에서 990 그건 신의 영역이에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정말로 그건 신의 영역이라 굳이 그렇게 뭐 토익 강사하실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뭐 개인 리테일 같은 경우에 필요한 자격증으로는 뭐 은행 텔러나 은행 FP나 외환 전문역이나 AFP나 CFP를 가장 선호했다라는 거죠.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가는 게 다 어디예요? 다 개인 점포기 때문에 이런 자격증 정도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기업 쪽에서는 CFA나 FRM이나 이런 것들 좀 선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좀 더 특화되게 외환 쪽으로 가게 되면 뭐 CDCS나 아니면 외환 전문역 쪽을 조금 더 강조하면 좋겠죠. 다른 거는 별로 뭐 딸 게 없어요, 지금. 그죠? 딸 게 없으니까 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인턴이나 공모전 홍보대사, 아르바이트 봉사활동, 이거 대활동 기회가 되면 열심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은행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증권회사 투자권유 대행이나 보험회사 설계사 인턴은 좀 안 하는 게 좋겠다는 거죠. 왜냐면 이거는 이제 그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이건 좀 다른 거니까 좀 약간 좀 이 포커싱을 은행 쪽에 맞추시는 게 좋아요. 제가 담당하는 게 은행 쪽이니까 이제 은행 쪽으로 포커싱 맞추자는 거죠. 그래서 은행 쪽으로 지원해서 은행 인턴을 꼭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뭐다? 제대로 하자는 거죠. 기록이 남아요. 그래서 평판 안 좋으면 큰일 나니까 잘할 거면 하고 못할 거면 하지 마세요. 아예. 오히려 더 독입니다. 자소서 연습 많이 하시고요. 여러 차례 써보세요.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신문 읽기 꼭 하시고 매일매일 논술이나 면접 등에 대해서 말하기 연습도 충분하게 하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그 은행권 논술 면접의 질문의 50%가 은행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업무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니까 뭐 수신, 여신, 외환, 카드, 뭐 방카슈랑스 이런 거 다 물어보니까 좀 알아야 되죠. 그렇죠? 어느 정도의 은행 업무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정리를 해놨죠. 그렇죠? 요게 이제 논술 면접만 아니에요. 자기소개서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지금 직무를 물어보는 경향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네 가치관이 뭐냐, 은행에 들어올 동기가 뭐냐, 우리가 뭐 너의 장단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 뭐예요? 너의 장단점 뭐죠? 네가 은행에 얼마나 특화되어 있는 인간인가를 알려달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형태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은행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좀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직무에 대해서 이제 하는데, 그 왜 공부해야 되느냐, 이거죠. 왜 봐야 되느냐를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